주부터는 아마 모든 일상이 거의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죠? 소풍도 간다고 하고 조심스럽게 수학여행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미술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 최대 미술 축제이자 미술 올림픽 베니스 비엔날레가 지금 이제 개막을 한 상황이죠? 네, 개막을 하게 되고 우리 작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달라지고 있는 미술계의 분위기 한번 엿볼까요?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술계의 관심이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 쏠린다. 비엔날레는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가요? 비엔날레는 우선 비엔날레가 뭔지부터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연제 미술 전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트페어랑은 다르게 작품을 따로 판매하지는 않는 좀 철저히 비상업적인 전시회고요. 현 시점에 가장 핫한 예술 그리고 앞으로 미술계의 방향성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전시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엔날레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면은 미술인들끼리는 가서 좀 보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또 관객들은 예술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파악할 수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엔날레라는 말을 사실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고 네. 국내에서도 광주 비엔날레 등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많은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유독 베니스 비엔날레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비엔날레가 한 300개 정도 열리고 있는데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그 중에서 그 300개의 비엔날레 중에서 가장 특별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최초의 비엔날레이기 때문인데요. 이 통상적으로 미술 시장이 시작된 것을 1890년도로 많이 봅니다. 이 1890년도라는 해가 반 고흐가 사망한 해이기도 한데 그 전까지는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친구 집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고 작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아름아름 의뢰해서 작품 구매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은 좀 작품을 볼 기회가 없고 작가는 작품을 걸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박람회 같은 행사를 많이 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열다 보니까 국가 권력의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 비엔날레가 예술가들의 작품 판매에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해 주려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18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예술가들이 점점 더 다양한 예술을 시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상업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기에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출품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 네. 작가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베니스 비엔날레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최초의 비엔날레기도 하고 굉장히 권위적인 행사다 보니 작가들이 좀 많은 영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비엔날레에서 수상을 크게 3가지 상을 수여를 합니다. 황금 사자상 그리고 평생 공로상 특별상인데요. 상 자체가 3개로 제한되어 있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상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황금사자상이 여기도 있군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대표적인 예술가들 작품 전시하고 교류한다라고 하는데 한국관도 있어요, 혹시? 네, 이 베니스 비엔날레가 크게 전시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기획한 주제 전시가 있고 국가별 전시가 있는데 이렇게 국가별 전시에 우리나라 관인 한국관도 있습니다. 한국관은 베니스 비엔날레가 시작되고 딱 100년 만인 1995년도에 세워졌는데요. 당시에 한국관을 세웠던 1등 공신이라 불리는 인물이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 작가입니다. 이 백남준 작가가 1993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한국관이 없어서 독일관에서 상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황금 사자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한국관이 없어서 독일관 작가로 상을 받은 게 너무 아쉬움이 남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한국관 설립을 위해서 비엔날레 관계자라든지 미술계 인사들 설득하고 백남준 작가가 직접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엔날레가 진행된 1995년에 기적적으로 한국관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게 당시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100주년을 맞아서 딱 한 개 국가의 국가관을 추가로 열겠다라고 공모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23개 나라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뚫고 한국관이 설립이 됐어요. 백남준 선생님의 힘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하는 우리 작가들도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초대를 받았나요?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는 한국의 박서보 작가 그리고 이건용 작가가 있고요. 또 하종현, 전광영 작가가 전시를 진행합니다.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박서보 작가는 한국의 단색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아직 살아계시는 생존 작가신데요. 1931년생으로 원로 작가입니다. 이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사투라고 표현하면서 예술적인 노동을 이어가는 수행자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이전에 2015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참석을 하셨고 이번에 또 한 번 참여를 하십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여기 만약에 참가를 했다 하면 우리가 이 행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인지 꾸준히 알려드려 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갔다 왔다 그러면 이 작가님의 작품 가격이 확 올라가고 그래요?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술계 행사 중에서 제일 권위 있고 큰 행사다 보니까 참여했다는 이력만으로도 작가한테 큰 커리어기는 한데요. 또 만약에 그 행사장에서 관객이 몰리거나 혹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그 자체로 일단 파급력을 갖게 되겠죠. 근데 또 비엔날레 자체에서 작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 가격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급진적으로 눈에 띄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비엔날레가 열리는 같은 해에 진행되는 큰 행사가 아트바젤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데요. 이 아트바젤 같은 경우에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비엔날레라면 아트바젤은 아트페어의 아트페어예요. 네. 어렵다. 비엔날레하고 아트페어의 아트페어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트페어는 이제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고 비엔날레는 전시만 하는 행사인데 각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행사가 동시기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베니스에서 작품 보고 바젤에서 작품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럭셔리하다. 네. 그 생각만 해도 럭셔리한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연예인들 친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GD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다. 네. BTS는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 맞아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트 바젤에서 이제 해당 작가가 베니스랑 바젤 동시에 작품을 걸었을 때 바젤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든지 혹은 좀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작품 가격이 뛴다거나 가치가 오른다거나 하는 거를 빠르게 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 크게 열리는 그 두 축제 혹은 시장이 바로미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베니스 비엔날레 아까 상을 준다고 했고 백남준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한국관이 없어서 독일관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으셨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백남준 선생님의 뒤를 잇고 있는 수상 작가들이 계신가요? 네, 이 한국관 개관 첫 해에 1995년도에 제4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전수천 작가가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그 이듬 다음 비엔날레인 47회 강익준 작가 그리고 48회 이불 작가가 연달아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요. 본전시에 참여했던 이뭉순 작가가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은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면 높은 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은사자상. 그래요. 이뭉순 작가 작품은 제가 못 봤는데 한번 공부해봐야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비엔날레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한때는 홍수다 얘기할 정도로 지역마다 다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부산 비엔날레, 서울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국내 3대 비엔날레로 손꼽히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총 현재 16개의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는 사진 비엔날레라는 것도 열리고 창원에서는 조각 비엔날레, 서울에선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비엔날레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명에 좀 비인기 장르를 더해서 장르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비엔날레가 활용되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가 총 300개 정도인데 한국에서 16개의 비엔날레까지 여는 게 맞나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열리는 게 300개인데 네. 300여 개인데 국내에서 열리는 게 16개요. 네. 이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실제로 미술계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으면 도움이 좀 되나요? 뭐 해당 비인기 장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진 비엔날레나 뭐 조각 비엔날레 혹은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같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미술만큼 크지 않은 장르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좀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성과를 위한 행사 혹은 뭐 작가 수에 비해서 오히려 비엔날레가 더 많아서 네? 누구나 쉽게 이제 작품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아.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비엔날레가 많아진다고 해서 마냥 미술계에서 좋게 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 수가 너무 많아지면 출품되는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판단이 좀 굉장히 느슨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있군요. 그래요. 이게 뭐든지 좀 적정선 이런 게 중용을 찾는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의미 있는 행사는 올해부터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정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널 위한 문화예술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